네, 얼마 전에 포우팀을 이끌고 계시는 포드님께서 정말 재밌는 표현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모든 화폐는 달러의 지역 화폐이고 기축 화폐인 달러가 무너지고 있으니 어느 나라든 같은 결과를 맞이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냐가 문제겠죠. 라고 하는 그런 멘트를 디스코드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좀 흥미롭고 표현이 재미있어서 모든 화폐는 달러의 지역 화폐이다. 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간단하게 생각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목은 이렇게 지었고요. 이 배경은 닉슨 쇼크와 근본이지의 붕괴 이후에 필연적인 결말이 이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흐름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전체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피앗, 저는 화폐라는 표현보다 그냥 제가 자주 사용하는 피앗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겠습니다. 자, 모든 피앗이 달러의 지역 피앗이 된 구조를 설명드릴 거고요. 기축 피앗 달러의 의미와 현재 붕괴 과정, 그 다음에 어느 나라든 같은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이유, 문제는 방향이 아니라 시점이다. 근본이제 시절 피앗은 금 수량의 다른 이름이었다. 닉슨 쇼크, 금과 피앗의 연결이 끊어진 순간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드릴 거고, 그리고 닉슨 쇼크 이후 피앗이 작동하는 방식, 비트코인이 다시 피앗의 이름이 되는 그런 구조를 쭉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일단 모든 피앗이 달러의 지역 피앗이 된 구조, 모든 화폐가 달러의 지역 화폐가 된 구조인데요. 현재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는 각자의 고유한 그 화폐, 피앗 머니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겉보기에는 독립적인 피앗 체계처럼 보이죠. 우리나라도 원이 있고, 일본도 엔이 있고, 그 다음에 중국의 그 위안, 뭐 이렇게 있죠. 뭐 페소,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자, 그러나 국제무역, 원자재 가격, 금융결제의 기준은 달러입니다. 이게 기축통화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기축통화로 사용될 수 있는 화폐의 종류, 피앗의 종류가 5개인가 그렇다고 합니다. 뭐 달러, 유로, 그다음에 엔, 위안, 뭐 기타 등등 뭐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핵심은 달러죠. 그래서 각국의 피앗의 가치는 달러 대비 환율로만 설명이 됩니다. 이게 지금 환율이죠. 우리나라의 환율이 오른다 내린다의 그 기준점이 달러라는 겁니다. 자, 엔화, 원화, 유로화 등 서로 다른 이름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달러 대비 얼마인가라는 질문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점이 달러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구조에서 각국의 피앗은 독립적인 피앗이 아니라 달러라는 상위 피앗의 지역 버전에 가깝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포대님께서 달러를 제외한 모든 피앗은 지역화폐다. 달러의 지역화폐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매우 재밌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기축 피앗 달러의 의미와 현재 붕괴 과정을 한번 볼 텐데요. 자, 기축 피앗, 기축 화폐라고, 기축 통화, 뭐 이렇게 다 동일한 표현으로 많이 사용하는데, 통용되죠. 뭐, 돈과 화폐가 뭐가 다르냐, 그다음에 통화와 화폐가 뭐가 다르냐, 이런 단어, 말장난들이 또 있는데, 뭐, 결국에는 대부분 다 통용해서 쓰고, 저는 그것을 통틀어서 피앗이라고 그냥 부를 뿐입니다. 자, 기축 피앗이란 모든 피앗의 기준이 되는 피앗입니다. 달러는 글로벌 결제와 준비 자산의 중심입니다. 우리나라가 IMF를 그 사태를 겪은 이유도 국가의 달러가 모자랐기 때문이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달러 자체는 국가의 준비 자산이기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동시에 달러는 무제한 발행이 가능한 피앗 머니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내재 가치 따위는 없는 그냥 상징적인 숫자에 불과한데 국가가 우리는 이것을 돈으로 사용하기로 했어요 라고 강제로 피앗이라고 하는 게 그러하라고 명령한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돈으로 사용하도록 명명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많은 국가들이 우리는 이걸 앞으로 돈으로 할 거예요 라고 선언한 거에 불과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냥 딸깍이면 숫자만 바꾸면 엑셀에 수치만 바꾸게 되면 무제한 발행이 가능합니다. 이론적으로. 그리고 실제로 엄청난 피앗을 찍어냈죠. 각국이. 달러도 찍어냈고요. 그 달러의 지역화폐 격인 다른 나라의 피앗들도 엄청나게 찍어냈습니다. 자, 발행량 증가에 대한 구조적인 제약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딸깍하면 되니까요. 국채를 발행한다, 기타 등등 이런 것들도 다
그냥 돈을 찍겠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각 국가는 경기 부양을 위해서 국채를 발행하고 돈을 풀고 이런 활동들을 하는 이유가 피앗 구조, 피앗 시스템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왕 뭐 가지고 있을 거면 지역 화폐보다는 메인 스트림에 기축 통화를 갖고 있는 게 나아 보이겠죠. 그래서 기축 피앗은 가장 안전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장 많이 훼손되는 피앗일 뿐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좋을까요? 미국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더 좋을까요? 더 나쁠까요? 자, 이런 것들도 매우 심오한 이야기거리가 될 수 있겠죠. 달러는 세계가 함께 사용하기 때문에 오래 유지될 뿐 내부 구조는 지속적인 가치 희석을 전제로 작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근본 자체가 피앗머니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내재 가치 따위 없는 어떤 가치 따위 없는 그냥 숫자에 불과하지만 그냥 국가가 이것을 돈으로 사용하자라고 명명했기 때문에 돈으로 사용될 뿐입니다. 자, 어느 나라든 같은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각국 중앙은행은 달러를 외환으로 보유하죠. 그리고 위기 시에 달러 유동성이 막히면 국가 경제가 흔들립니다. 우리나라 IMF 사태, 그리고 환율 방어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지금 대한민국 환율이 막 오르고 있는데 이때도 달러에 대한 어떤 그 보유고는 튼튼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기사나 방송에서 들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달러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가 매우 중요한 거죠.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 모든 지역 피앗도 함께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많이 찍히는데 달러도 어마어마하게 찍혔는데 그 달러 대비 가치를 측정하는 원화도 어마어마하게 찍혔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인플레이션은 오는 겁니다. 통화량 상승이 인플레이션의 주범이니까요. 자, 이 문제는 정책의 우수성 이런 게 아닙니다. 같은 기준 위에 서 있으면 기준이 무너지면 모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피앗머니 기준 체계에서 우리는 모두 서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모든 국가들이 이렇게 서 있기 때문에 이 기준이 무너지면 모두 영향을 받는 겁니다. 차이는 붕괴의 속도와 체감 순서일 뿐이죠. 자,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매우 수십 년 후에 매우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자, 문제는 방향이 아니라 시점입니다.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달러 기반 피앗 시스템은 구조적으로 지속 불가능합니다. 다만 언제 현실에서 막힘으로 나타날지가 문제고요. 피앗 시스템의 위기는 항상 사건의 형태로 체감됩니다. 사람들은 아직 괜찮다고 말합니다. 네, 이게 원래 자본주의의 속성이야. 원래 그런 거야. 물가는 오르는 게 당연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피앗 시스템에서 중요한 것은 전망이 아니고 대비입니다. 당연히 물가가 오르고 통화량은 증가한다라는 걸 당연하게 생각한다면 이걸 대비해야지 왜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동일하게 살고 있나요? 참 멍청한 거죠. 그래서 피앗 시스템의 근본 원인과 돌아가는 메커니즘을 이해한다면 그냥 원래 그런 거야 라고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해지를 해야죠. 대응을 해야죠. 우리 가족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죠. 국가가 무너져도 가족은 지켜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가족주의자, 패밀리스트예요. 국가는 언제든지 옮길 수 있고 가족을 지킬 수 있다면 저는 이념이나 경제에 대한 어떤 관점 이런 거 별로 가리지 않습니다. 가족이 우선입니다. 자, 그래서 대비를 해야 돼요. 우리 가족을 지킬 수 있는 패밀리스트로 막힌 뒤에 바꾸는 선택은 항상 비용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대비를 해야 됩니다. 금본위제 시절 피앗은 금수량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자, 금본위제였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저도 금본위제에서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책에서 문헌으로 읽은 것밖에 없지만 금본위제 하에서 피앗은 금과 직접 연결되어 있었다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자, 지폐. 그때 당시에 돈은 금 보관증에 불과했어요. 그 금 보관증이 어떻게 돈으로 쓰일 수 있는가, 화폐로 쓰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책들을 읽어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한번 정리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피앗의 발행량은 금 보유량에 의해 제한되어 왔습니다. 금 본위제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각국 통화에 그 돈을 막 찍어내지 말고 금을 가지고 있는 수량만큼 돈을 찍자라고 서로 간에 합의를 했기 때문에 금 본위제라고 불렀던 거죠. 자, 그 시절의 피앗은 신뢰의 문제가 아니었고요.
얼마나 찍을 수 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금을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금괴를 옮기고 금괴를 보관하고 그 다음에 금의 수량을 공유한 다음에 통화량을 찍어내는 게 매우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피앗은 수량으로 정의되어 왔었습니다. 근데 닉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금과 피앗의 연결을 끊어버렸죠. 1971년 미국은 달러와 금의 교환을 중단했습니다. 이건 뭐 역사적인 그 사실이니까 찾아보시면 될 겁니다. 자, 이는 일시적인 조치라고 설명했고, 그러나 이 조치는 되돌릴 수 없고, 지금 이 닉슨 쇼크 이후에 그 페트로달러 시대로 진입하면서 달러가 기축 피앗으로 역할을 하게 된 역사적인 사건이죠. 이 사건을 닉슨 쇼크라고 부릅니다. 진짜 쇼킹했던 시절이었던가 봅니다. 자, 닉슨 쇼크는 기술적인 조정이 아니고요. 피앗의 본질이 바뀐 정말 어마어마한 순간이었다는 것을 저는 역사에서 배웠습니다. 자, 이날 이후에 피앗은 금의 이름이 아니고 국가가 발행하는 숫자 그 자체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제 리저브할 수 있는 것, 뭔가를 보유해서 그 수량만큼 우리가 돈을 찍는다라는 행위 자체가 사라진 겁니다. 자, 닉슨 쇼크 이후 피앗이 작동하는 방식, 우리 잘 알고 있듯이 피앗은 더 이상 실물 자산과 연결되지 않기 시작했어요. 발행량은 정치적인 필요에 따라서 그냥 결정한 다음에 딸깍으로 엑셀의 숫자 고치듯이 바꿔놓으면 통화량이 증가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위기 대응이라는 명분 아래 항상 더 많이 발행되어 왔죠. 자, 금과 분리된 피앗은 편해졌지만 동시에 가치 보존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환의 매개와 그 다음에 그 교환의 척도로는 사용할 수 있는데 가치 보존이 불가능해진 시점이 바로 이 닉슨 쇼크 이후라고 보면 됩니다. 수량 제한이 없는 피앗은 시간이 지날수록 반드시 희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너무 잘하는 거죠. 같은 사람이 존재하고 있을 때 수요가 늘어나면 가격은 오르고 수요가 줄어들면 가격은 내립니다. 동일한 수요인데 물량이 늘어나면 가격은 떨어지고 물량이 줄어들면 가격은 오르죠. 그게 희소성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자유경쟁 시장에서 희소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비트코인이 다시 피앗이 이름이 되는 구조. 저는 이런 시대를 기다리고 비트코인 스탠다드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비트코인은 발행량이 고정되어 있어요. 물론 비판하는 사람에 따라서 깃허브에 있는 코드의 2100만 개라고 하는 숫자를 이 21조 개로 바꾸면 되는 거잖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것은 비트코인의 핵심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의 헛소리입니다. 발행량은 사실상 고정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합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합의를 해야 되는 대상이 한두 명, 일반 똥코인에 합의를 해주는 그런 몇몇 기업이나 사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풀로더들이 합의를 해줘야 됩니다. 수만 개의 풀로더들이 21만 개의 비트코인을 2100만 개의 비트코인을 더 늘리지 않겠다라고 합의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발행량은 실질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고정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자, 누구도 임의로 수량을 늘릴 수 없어요. 이 수량을 늘리고 싶으면 하드 포크를 해서 날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국가 피앗의 파생물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비트코인은 가격 이전에 수량이 정의된 돈이에요. 애초에 수량을 정해놓고 발행 규칙을 반감기라고 하는 그런 메커니즘 통해서 우리는 비트코인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점에서 비트코인은 금본위제의 핵심을 계승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모으는 행위는 상승을 노리는 그런 투자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발행될 수 없는 단위를 저축하는 행위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사운드 머니가 되는 것이고 금과 같은 물리적인 실체가 없는 디지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비트코인을 디지털 사운드 머니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재 모든 국가는 달러를 기준으로 한 지역 피앗을 사용합니다. 자, 달러 기반 피앗 시스템의 붕괴는
구조적으로 예정되어 있어요. 역사적으로 어떤 통화든 돈이 무한정 찍혀나가는 순간. 그러니까 옛날 로마 시대에 로마 시대에 무너진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죠. 금 보유량이 극히 낮아졌기 때문이라고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 금 본위제 시대에도 국가가 무너지고 그 기축 통화 로마의 그런 돈들이 망가졌는데 달러 기반의 비하 시스템은 너무 당연한 겁니다. 문제는 붕괴가 될지 안 될지 이게 아니라 언제쯤 무너지게 되느냐에 대한 시점입니다. 그게 몇 년 후가 될지, 몇십 년 후가 될지, 100년 후가 될지 아직은 모르지만 결과는 정해져 있는 거죠. 금본위제에서 피앗은 금수량의 다른 이름이었고요. 닉슨 쇼크와 금 피앗의 연결이 완전히 끊어지면서 이후 피앗은 무제한 발행 구조로 작동되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은 그러한 금본위제의 성격을 가지고 온 디지털 사운드 머니이고요. 비트코인은 다시 수량이 정의된 피앗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보면 금본위제처럼 회귀를 하는데 할 수밖에 없는데 왜? 돈이 망가지면 다시 망가지지 않는 돈을 사람들은 찾게 되겠죠? 그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릴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저도 경험해보지 않은 그런 세상이지만 제 세대가 아니라 제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에서는 일어나게 될 너무도 명확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금본위제 시대처럼 사람들은 훼손되지 않는 돈을 찾을 것이고 그것은 2100만 개로 고정되어서 애초부터 만들어진 그런 비트코인으로 수렴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게 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모으는 행위는 그냥 투자, 그러니까 내가 저렴하게 사서 비싸게 판 다음에 피앗을 가지고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투자가 아니라 그냥 디지털 사운드 머니를 모은다라는 저축이라는 겁니다. 이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셔야 피앗 시대가 가져올 구조적인 파멸을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